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가격이 이제 저점인 구간에 많이 구매를 하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고점일 때 적게를 구매를 하는 거는 그런 지표들 몇 가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1 미만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월 25일부터 네. 실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고 네.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트래블 룰은 우리가 과거에 금융 실명제라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 실명제와 비슷합니다. 트래블 룰은. 근데 사실 코인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어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그런 거래소에 가입을 할 때 KYC 다 하잖아요. 신분증 다 보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전송을 할 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란 투자님께서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을 저기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로 전송을 한다. 네. 또는 A라는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우리가 형성된 주소 형태로만 보내는 거고 그 정보를 업비트란 거래소에서도 모르고요. 그것들을 이제 서로 알게 하는 룰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곳에만 트래블 룰로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주소가 상대방이 누군지가 알 수 있는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트래블 룰이고, 근데 이게 트래블 룰 자체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에 적용을 될 때, 전 굉장히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이게 특근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 특근법에 이제 트래블 룰은 한국에서는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네네.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트래블 룰은 이제 원래 FATF라는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것을 각 국가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네네. 어떻게 나왔냐면,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데드라인 정해져 있었던 게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특근법이라는 법에 네네. 일정을 잡아서 아예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지금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할 수가 없고 뭐 또 상당수의 해외 거래소로도 전송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거래소 간에 어렵게 제휴를 한다라고 하면 전송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더 나올 수 있는데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웹 3.0이라는 이제 주요 어떤 비즈니스 키워드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웹 3.0이라는 거는 웹 2.0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경제 생태계가 들어간 하나의 서비스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어떤 미래에 굉장히 주요한 비즈니스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웹 3.0을 이용하는 아주 기반은 개인 지갑으로 웹 3.0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사서 개인 지갑을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개인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웹 3.0 서비스고요. 그러면은 그런 산업의 어떤 태동 자체를 다 싹을 끊어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 네네. 초창기에. 네네. 그래서 그 트래블 룰을 굳이 이렇게 특정 날짜를 잡아서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적용한 산업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용을 못하고 그럼 코인이 이제 거래소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인을 진짜 단타만 하라고 이제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하는 디파이, NFT 이 모든 것들도 웹 3.0을 부른다면 디파이 서비스 이용하면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요. NFT 구매를 하려면 개인 지갑을 이동해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원천적으로 다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개인 지갑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의 계정 아이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개인 지갑으로 만들 때 네네. KYC를 해서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메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네,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암호화폐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지갑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암호화폐 주소, 지갑 주소가 이장우라 매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트래블 룰 상으로는 이제
거래소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개인 지갑 다이렉트 전송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네. 이제 해외 거래소로 먼저 그렇죠. 보내고 네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트래블 적용이 안 받으니까 해외 거래소 다시 개인자로 보내는. 네네. 근데 우회를 해서는 또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의 중요한 요소들을 되게 좀 뿌리를 좀 자르는, 싹을 자르는 그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될 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개인 지갑이라는 정의가 네. 뭐 그냥 어느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런 하나의 지갑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뭐 가상자산 뭐 영업소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가를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보통 개인 지갑은 이제 중앙화된 어떤 지갑이라기보다는 네. 암호화폐 주소 같은 경우는 특정 요소들을 하면은 입력을 하면은 자기의 지갑 주소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지갑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지갑 서비스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한국에만 그런 서비스들이 기업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KYC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은 암호화폐 지갑들을 많이 생성을 해요. 자기 지갑 주소를 받는 거죠. 네네네. 주소들을.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형태들이 좀 차단이 된다. 트래블로.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뭐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두리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특정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맞아요. 네. 예전에도 그런 이벤트가 좀 종종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제 거래소 간에 이제 가상자산들이 원활하게 이동되지 않으면 결국 특정 이제 그 거래소들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도 부르고, 네. 그런 현상이 가두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고 폭락할 수도 있고, 네. 해외와 다른 가격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본다면 사실 그 입금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나요? 거래소로? 입금되는 거. 입금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뭐 약간 차익 거래라든지 해외에서 막 전송해서 팔고 막 네. 그런 이벤트도 다시금 막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와 국내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들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부작용이죠.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예, 왜냐하면은 결국 웹3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환경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개인 지갑 기반으로 다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곳으로 이동되는 곳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럼 가상자산은 정말 거래소에서 단타로만 이용해야 되는 네네. 그런 걸로 전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지금 트래블루를 이렇게 적용하는 건 글로벌에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법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좀 왕따가 되겠네요. 그럴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글로벌 되게 유명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네. 뭐 사실 그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KYC 이런 거 그냥 안 한다. 그렇죠. 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런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약간 좀 비트코인 얘기로 네. 돌아와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의 뭐 대장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인 중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만큼 약간 좀 무겁다라는 단점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 약간 비트코인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 비트코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유명한 그런 뭐 가상자산 프로젝트, 뭐 코인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도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전망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들을 봤을 때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트코인만하게 투자할 만한 자산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 성장 가능성 이게 뭐 수익률이 작지 않잖아요. 그 예측대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어떤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다음에 제2 비트코인을 찾는다면 사실 이더리움 말한 게 사실 또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많이 언급받는 디파이나 NFT나 이 모든 이런 관련 생태계들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개별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걸 담는 플랫폼은 그 어떤 안정성도 있고 이제 상승에 대한 동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수료의 일부를 계속 소각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꽤 많은 수량들이 소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무한으로 계속 이제 발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가 되는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단 가치 상승이 굉장히 강한 요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란 자산의 한 그 크립토 투자 자산 중에 한 85% 정도는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네네. 나머지 한 15% 정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이제 작은 코인들, 신규로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은 일단 변수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여도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가지고도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보면 네네. 이래요. 2004년 전에, 네네. 2017년도에 이 암호화폐가 지금 전체 한 뭐 17,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등록된 게. 상위 20위권 내에 있는 암호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중에 4년 전에 딱 이 중에 딱 4개만 현재 20위권에 있어요. 그 얘기는 네네. 나머지 80%는 네. 다 체인지가 된 거고 밀린다라는 얘기죠. 네. 네네. 왜 그러냐 보면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많이 이 어프로치를 해요. 네. 진입을 해요. 네네. 이전의 암호화폐보다 더 좋은 기술이란 걸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시장에 주목을 받아요. 그 얘기는 자기보다 또 더 좋은 기술의 암호화폐가 나오면 바로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80% 가까운 이전 어떤 그 코인들이 20위권 내에서 뭐 이 처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투자했을 때 이 자산이 4년 뒤에도 어떤 우상향을 한 자산이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되게 떨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모아가고 투자 수익 올리냐.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도 꽤 높은 배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뭐 대체? 제2의 이더리움 하면서 솔라나라는 그런 코인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네네. 이더리움도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거나 네. 속도가 느리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체를 하려고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그런 플랫폼의 코인들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올라오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솔라나라는 이제 코인이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야지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런 이제 커뮤니티나 개발 생태가 잘 돼 있는 것이 솔라나라는 코인이고, 저는 충분히 이제 유망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떤 기술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체인지를 하려고 등장했던 것들이 또 다른 더 우수한 기술들이 나온 코인들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 보니 현재까지는 뭐 이더리움만 하게 그런 확신은 없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자기가 정말 그 개발자 관점에서 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네. 실제로 자기가 개발을 해봤다는 게 정말 좋다더라. 네. 그렇게 확신이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웬만한 그런 좀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알트코인에 너무 좀 관심을 두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전업 투자자라면은 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 업도 있고 시간적인 투입에 또 한계가 있다면 저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어떤 투자 시점이나 어떤 저점일 때나 자기 나름의 어떤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뭐 저는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산이다. 높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과 네. 그 외에 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코인의 뭐 가치 또 전망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섣불리 좀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네. 사람들이 뭐 새롭게 투자 많이 진입을 하고 주변에 이제 많이 조언도 구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작년 같은 해에 사실 이렇게 상승할 때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막상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때 오르는 걸 보고 이제 시장이 막 뛰어들면은 결국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뭐 큰 하락
장 때문에 또 많은 손해를 또 입는 그 패턴들이 많아서 네. 저는 투자를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약세장일 때, 특히 지금과 같은 장인 거죠. 약세장일 때 어떻게 그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고 꾸준히 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장이 왔을 때, 강세장이 왔을 때 수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투자를 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분께 저는 그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그 3년 뒤, 4년 뒤를 타겟으로 그 플랜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 안에 뭔가 큰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순간 실패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작년에 큰 하락이 2번 정도 있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 이어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약세장인 구간에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후 수익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9년도 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사실 의미 있는 어떤 거래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었으니까. 네네. 2014년도가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넘어갈 때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던 시기이긴 했어요. 네네. 아까 이제 최초에 얘기 드렸던 반감기랑 좀 맞물리기도 하고요. 네네. 이때 보면 거의 한 달 만에 10배 가까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12개월, 1년에 걸쳐서 다시 한 8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세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그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약세장이 시작을 하면 한 3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년. 네. 그래서 그래서 2013년도 12월 달에 가격이 다시 도달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2017년도 1월이었으니까요. 거의 36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네. 네. 이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시점에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게 오를지 더 떨어질지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주사위 던지기가 다름없다라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그냥 적립식으로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주 똑같은 금액으로 적립식을 요 3개월 동안 구매를 했으면, 네. 요 다시 원래 가격이 돌아온 요 시점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이 납니다. 네네. 네. 근데 요 때를 이제 그 정고점이 도달했을 때 다 매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더 적립식 구매를 이어가게 되면 12개월만 더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30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는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한 4년 계획 정도를 잡고 적립식 구매를 쭉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우리 방법으로 2017년도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장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왔어요. 다시 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거의 고점을 찍었죠. 이제 한국에서는 가격이 2,500만 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다시 이제 1년 동안 거의 12개월간에 걸쳐서 역시나 80% 가까운 가격 하락률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네. 요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0년도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도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이 35개월. 네. 그럼 요 35개월 요 약세장의 구간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중간 변동폭도 되게 컸고요. 그냥 이제 매주 같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구매를 했다면 요 35개월 동안 구매를 하면 이제 이 2배가 넘는 정도의 수익률이 도달해요. 이제 원래 가격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때 다 매도를 하지 않고 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 조금만 더 이어서 4.5개월만 더 유지를 한다면 이때 수익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상단에 있는데 거의 5배가 넘는 수익률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최고점으로부터 이제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해서 네네. 이제 35개월 전고점이 온 시간 지나서 한 4.5개월만 더 구매를 한다면 그게 이제 작년 4월 정도거든요. 그럼 5배 같은 수익률이 나고요. 그럼 현재 같은 구간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작년 4월 달에 거의 한국에서 8천만 원 가까운 가격으로 갔었고, 작년 11월 달에도 그 정도 비슷한 가격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이제 유동성 이제 긴축,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세장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간 동안 어떻게 이 비트코인 자산을 꾸준히 모으냐가 결국은 다음 이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상승기가 왔을 때 수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어떤 공급이 줄어든 현상, 그리고 과거의 이 4년 주기라는 패턴, 이런 것들하고 좀 근거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액 분할식으로 적립식 구매를 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고, 사실 뭐 이걸 오늘 다 다룰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격이 이제 저점인 구간에 많이 구매를 하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고점일 때 적게를 구매를 하는 거는 좀 온체인 지표라든지 몇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걸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지표들 몇 가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라고 한다면 좀만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도 보면은 다양한 트레이딩을 하는데 지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그 지표도 동일한 게 있고요. 온체인 지표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는 블록체인의 지갑 대 지갑. 블록체인은 거의 지갑 기반으로 우리가 가상자산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서, 거래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갑 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거래소 외에서는 예를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려면 A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B라는 지갑 주소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거래 내역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네.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지표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떤 가격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그 통상적으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잘 맞춘다고 해요. 되게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을 네네. 보면 되고, 중기적으로 이 가상자산이 뭔가 이 고점 부근에 있는지, 이 바닥 부근에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때는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면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실제 그 뭐 A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네. 대규모 물량이 네. 뭐 이동을 하면서 뭐 거래소로 갔다. 맞아요. 라고 한다면 약간 좀 고점 시기는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지표가 굉장히 또 많이 쓰였던 지표이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네네. 그 홀더들은 그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잘 보관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 네.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거든요.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다가 그걸 이제 거래소로 대량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를 하기 위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물량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많은 물량 이동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어떤 시장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온체인 지표, 이 비트코인 어떤 저점과 좀 고점, 중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그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되게 나오는데 네네. 요거는 그 비트코인 지갑 대 지갑으로 가격이 이동을 하는 요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MVRV 지표가 2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지갑 제가 비트코인 5천만 원일 때 네네. 우리 달란트 투자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이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에 보냈던 요 5천만 원 분에 네. 현재 가격 1억 5천만 원. MVRV 수치는 3이 됩니다. 네네. 근데 요 밑에 지표를 제가 한 명만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 대 지갑 이동을 하잖아요. 요걸 다 평균값으로 이제 잡는 거고요. 현재 가격의 시가총액을 잡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MVRV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거죠.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1 미만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인데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이 지표 자체가.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데이터로는 3.7 이상이 되면 여지없이 고점인 게 과거 증명이 됐어요. 2018년도 상승장이나 네네. 작년 4월 달에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4월 이후에 좀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 요때도 MVRV 수치가 제가 알기로 3.7까지는 안 갔고 한 3 부근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12월 네. 그리고 2019년도 네. 초반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 원대에 머물렀거든요. 거의 300, 400만 원. 네. 이때는 이제 MVRV 수치가 거의 1 미만이었어요. 거의 바닥권 가까운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가격이 그 당시에 300이고 400만 원일 때는
뭐 15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100만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바닥인지 사실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조 지표를 같이 보게 되면 보조 지표 MVRV 지표가 1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근접한 수치구나. 매집을 하기 좀 좋은 수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은 적립식 구매를 할 때도 그 구간에는 좀 더 비중을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뭐 이 퍼포먼스는 좀 뛰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온체인 지표만 가지고 따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그 거래량과 관련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온체인 지표가 수백 가지가 돼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맞았던 지표를 말씀드린 거고, 그 뭐 퓨얼 멀티플이라고 하는 또 채굴자 지표도 있어요. 채굴자들이 얼마나 그 수익을 많이 내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가격의 흐름들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핵심은 그 분할,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온체인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약간 좀 고점에서는 좀 덜 사고 저점에서는 좀 많이 사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어떤 자산보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어떤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산들보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적립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장기, 그러니까 뭐 맥사 4년 정도 잡고 한다면 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그 적립식 구매를 하려고 또는 뭐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자산, 비트코인 자산을 구매를 하려고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이게 6개월 정도, 3, 4개월 지나면 그 자산 그렇게 꾸준히 하기 힘들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잡코인, 알트코인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 굉장히 보고 있고 그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장기적으로 구매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뭔가를 구매한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본능과 반대되는 습성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비트세이빙이라는 이 서비스가 뭐냐면 그런 본인이 직접 구매하기 힘들면 자동으로 적립식 구매를 도와주는 서비스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매일매일 자동으로 구매해 주는 거고, 기간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또는 3년이나 설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본인이 정한 금액들을 구매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장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오는 퍼포먼스들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값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뭐 직접 하기 힘들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적립식 구매를 하는 것도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을 투자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게 이제 과거 수익률 기반이다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래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으시면은 또 이제 또 실망이 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확신을 얻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장기 투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전통 자산에서 수익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산이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단란 투자를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좋은 자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관 투자자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자산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냐, 두 가지 관점을 고민을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 좋은 자산이라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산을 얘기 들었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립 투자라는 방법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각자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좋은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좋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송투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장우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 즉 가상 자산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 이슈
그리고 뭐 호재는 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투자를 정말 하고 싶다. 근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말미에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뭐 직접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쪽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